옛날 옛적 아름다운 마을에 탁월한 가죽공예 기술을 가진 한 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시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팔고 그 수익금을 마을 사람들을 돕는데 쓰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군가를 돕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일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씩 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젊은 철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철학자는 피터 싱어의 이론, 즉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철학자는 장인의 숍에 들러 그의 작품을 감상하다가 장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는 장인이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가진 새로운 시각을 장인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선의를 넘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장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철학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나요? 철학자는 웃으며 효과적 이타주의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당신이 매달 100달러를 기부한다고 해봅시다. 이 돈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한다면 어떨까요? 철학자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돈을 지역의 한 개인에게 다 써버리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말라리아 모기장을 구매하여 수천 명이 아이들을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한다면 단 한 명을 돕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기 때문이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고 그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철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당신의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또 지역 사회를 돕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을과 세계를 둘 다 도울 수 있도록 자원을 분배하면 어떨까요? 그 이후로 장인은 기부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었지만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장을 비롯한 여러 보호활동에 기부하면서 그는 자신의 선행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장인의 마을은 번영을 이루었고 그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장인은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히 선의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 그 이상을 실현시키는 길이었어요. 장인은 미소 지으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효과적 이타주의가 어떻게 개인의 선의를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한적한 마을. 그곳은 현대 철학의 산실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이 마을에는 펜이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고 그녀는 항상 인간 행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철학자들과 토론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펜이는 마을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엘리자베스 앤스코미 후계자로 불리는 마거릿을 만나러 갔다. 마거릿은 펜이에게 앤스코미의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며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펜이에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날 밤 펜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사건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마트 앞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돕고 있었다. 그 남자는 할머니를 도와 일어나도록 하고 그녀의 가방을 주워주었다. 펜이는 이 광경을 보며 왜? 라는 질문을 떠올렸다. 그 남자가 할머니를 도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단순한 온정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그 상황을 이용해 할머니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의도였을까? 펜이는 마거릿의 설명을 떠올리며 그 남자의 행동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려 했다. 다음날 펜이는 마을 사람들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는 그 남자를 영웅이라고 칭송했고 누군가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을 통해 펜이는 앤스콤의 의도 이론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리고 윤리적 판단에 있어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며칠 후 펜이는 마거릿의 철학 토론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목격한 사건과 그에 대한 여러 해석을 공유했다. 마거릿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의도의 힘이야, 펜이.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만 그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해. 펜이는 마거릿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렇게 그녀는 앤스콤의 이론을 통해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중요성을 전파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 하나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가진 철학적 의미는 행위 뒤에 숨겨진 진실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영원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도덕적 방향 수칙에 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행동이 초래의 결과에 따라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마을에서는 때때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한가운데에는 제법 주목할 만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었던 조르주는 굉장히 숙련된 인물이었지만 곧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전투용 무기를 제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조르주가 만들던 무기가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죠.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결과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무기가 적군을 물리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며 조르주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조르주에게는 정말로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평화주의자로 자라났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조르주가 이 무기를 제작한다면 그것은 그의 신념에 큰 어긋남이었고 그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조르주는 결국 마을 오두막 푸른 조명 아래에 앉아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결과적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마을을 지나는 철학자 에밀리가 조르주에게 찾아왔습니다. 에밀리는 조르주의 고민을 듣고는 그와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버나드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르주, 도덕적 판단은 단지 결과에 의존해서는 안 돼. 우리는 때때로 결과보다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내가 이 무기를 만들더라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순 없어. 너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조르주는 에밀리의 말을 깊이 새기고 밤새 생각한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기를 만들 수 없다고 선언했고 대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회담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으나 조르주가 가진 확고한 신념과 그로 인해 생긴 그의 진심 어린 설득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조르주는 에밀리와 함께 산을 넘어 다른 마을로 가서 평화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양쪽 마을은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참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르주는 그 후로도 개인적 통제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었음을 알았고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도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결과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도덕적 선택에서 개인의 신념과 정체성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조르주는 마을의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에피투스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지만 마을의 평범한 일상과 가족의 기대 속에서 스스로가 점점 얽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피투스는 주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모여 철학적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피투스는 스토아 철학이 에피테투스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부의 자유라는 개념이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어느 날 에피쿠스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매우 독특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양한 상황에 놓아보며 외부 환경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자유를 찾는다는 에피테투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마을이 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값싸고 신선한 채소를 찾기 위해 몰려드는 장소였습니다. 에피투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을 때도 여유를 잃지 않고 상인들에게 친절과 미소로 대하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붐비는 인파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지만 점차 그의 내면의 태도가 변하면서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가족과 함께할 때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항상 에피쿠스가 전통을 따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에피쿠스는 철학을 공부하고 여행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이 보여줄 실망과 분노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 전달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태도는 가족과의 충돌을 줄이고 오히려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가장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그 누구도 그를 보장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외부 환경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선택과 태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에피쿠스는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에픽테투스가 말하는 내부의 자유를 실현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주는 고난과 즐거움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맞설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삶의 참된 행복을 찾았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내면의 태도에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모두 에픽투스처럼 에픽테투스의 가르침을 통해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